우리에 갇힌 곰 한 마리. 마취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야, 들어. 내쉬면 될 것 같아. 가벼워. 하나, 둘, 셋. 셋. 잠깐. 일단은 이거 올리고, 거기다 안정되게 싣고선. 현재 대한민국에는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 중인 곰 312마리가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이 곰들은 도축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네? 아이고, 예, 가깝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있습니다. 이상 없어요. 최태규 씨는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입니다. 할머니. 얘가 5년 전부터 곰 사육 농장을 돌며 사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말라서 제일 말랐다고요? 이거. 아, 이렇게 말라. 꿈이 얼핏 봐도 깡마른 곰. 곰들한테 잘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료도 간신히 지금 먹이는 형편이고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네,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하네요. 이게 내려앉을 수도 있고 얘들 뜯는다고 치면은 뭐 힘이 워낙 좋으니까 네. 작년 말에 나왔던 친구도 바닥 곰을 가둔 우리는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탈출했던 데가 어느 칸이에요? 여기 그 철이 삭아서 썩어서 그 노후돼가지고 이제 그 곰이 밑에 장을 뜯고서 그 바닥으로 탈출하는 건데 아, 이로 나온 거네. 5달 전 이곳에 있던 곰 한 마리가 우리를 뜯고 탈출해 내가 사살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나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아, 내가 달리기로 해서 도망갔다가 도망가시고. 큰일 날 뻔했죠. 예. 아이고. 바짝 한 2m 정도 거리 두고 곰하고 아니 치는데도 그냥 저들 건드리지 않아. 33년 전부터 곰을 사육해온 김광수 씨. 여기다 세 군데다 주니까 따로따로 주니까 네. 저기서 여기로 와가지고 현재 91마리의 곰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쪽 팔이 잘린 곰. 얘인가 봐? 얘. 다리 못 쓰는 애. 얘가 다리 못 쓰는 애야. 이게 나이 먹으면 애들이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 주저앉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곰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가 없더라고. 뒤끝이나 이제 이 이마 쪽에도 털이 좀 빠지고 하얗게 된 부분들은 이제 곰팡이성으로 피부 병이 생긴 거죠.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 반달가슴곰과 다른 종으로 1981년부터 동남아와 일본 등에서 수입된 곰들이 번식해 자랐습니다. 최 수의사가 농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건 내년 말을 기점으로 민간 농가에서 곰 사육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 웅담 판매가 금지가 되고요. 이 곰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지거나 혹은 도살이 되거나 사육곰을 한 마리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시민 후원금을 모아 전국의 곰 사육 농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다니면서 혹시 곰 사육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곰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좀 곰을 너무 비싸지 않게 넘기고 업을 그만두신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비도 지원을 하고 곰도 일정 정도 보상을 해드리고 데리고 와서 저희가 좀 최대한 잘 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와의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은 굉장히 그 차이가 커서 시민단체의 능력으로 뭔가 메꿀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농가가 바라는 곰 한 마리 가격은 2~3천만 원 선. 최수 이사는 300만 원 선에서 곰을 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 재산인데 이게 곰이 헐값에 그냥 거저 기증하면은 자기들은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지. 김광수 씨는 우연한 계기로 곰을 키우게 됐습니다. 어느 사슴 농장에 갔더니 곰을 사육하길래 그 관심 있어 이렇게 보는 중에 그 새끼를 어미가 그 키우는 장면을 보고 너무 예뻐서 처음 4마리로 시작한 곰들이 번식을 거듭해 한때 150마리까지 키우기도 했습니다. 수익이 농가 소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장려를 했죠 정부에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입니다. 보통 한 20살은 다 넘었어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었지만 번식한 새끼를 팔며 한동안 수익은 괜찮았습니다. 먹는 건 잘 이렇게 집중 케어를 했는데 그때는 곰 한 마리 얼마씩 했습니까? 그때 한 새끼 한 마리에 한 800, 1000만 원 막 이렇게 달라고 한 마리에 800. 800에서 1000만 원. 새끼 한 이거 그러니까. 사육장 짓는 데만도 그 당시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들었는데 그 당시 4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요. 그렇죠. 새끼 내서 분양하는 게 그게 짭짤하고 재밌어요. 그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하지만 이후 나라 안팎에서 야생동물 보호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지금 20년. 1993년 정부도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곰 수입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고부가치다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거를 나중에 수입하고 나서 그 몇 년 지난 후에 길이 막히니까 아무것도 판매도 못하게. 농가들은 반발했고 정부는 10살 이상 된 곰에 한해 도축을 허용해 웅담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해서는 안 돼요. 웅담 판다고 홍보를 해봐는 안 돼. 안 되게끔 그 내부 지침안에 그게 법령이 들어가 있어. 판로가 막히자 일부 농가들은 살아있는 곰의 배에 관을 꽂아 쓸개즙을 뽑아 불법으로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못 팔게 하고 웅담만 팔아라. 그럼 웅담에다 그 몸값 2천만 원, 3천,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맞냐고, 누가 사 먹냐고. 한때 고소득이 기대되던 사육곰들은 한순간에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사육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료비가 들어가니까. 기르면 계속 적자인데 왜 사육합니까? 그 사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산짐승 다 죽이냐 이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민간 농가의 곰 사육은 물론 웅담 채취와 판매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광수 씨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사육하고 있는 곰 91마리를 모두 도축하거나 사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사육곰 1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 농가로부터 사육곰을 매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곰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이고 농가들이 선택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주고 곰을 데리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민 단체가 이 농가와 협상을 해서 이 곰들을 좀 사서 정부 시설에 넣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40년 넘게 곰을 키워온 이해숙 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곰을 키우지 말라 그러니까 분양해서 파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판로가 다 끊기고 나니까 사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중간중간 얘들 너무 힘드니까 저걸 도축을 하거나 죽이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동물원에다가 또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 고맙습니다. 이해숙 씨 부부는 곰 사육 농장을 보호시설로 바꾸자는 최태규 수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랑 다 안 오셨네? 또 저희가 생츄어리를 지을 계획이 있었고 이 공간에서 곰을 계속 키우는 것을 이제 용인을 하시고 자리를 비워야 될 때 곰을 챙겨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직업의 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 시간 쪼개서 와서 곰들 돌보고 곰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내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고. 개 사료나 음식 찌꺼기를 먹던 곰들에게 후원금으로 준비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이랑 주키니, 고구마, 그리고 양배추,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곰들의 사육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나무도 타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좀 주워 먹고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흡사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공적인 구조로. 네네. 곰들의 행동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서로 이렇게 놀고 뒹굴고 이런 모습을 보면 계속 갇혀 있었던 애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벅차기도 한 것 같고. 하지만 봉사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분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후원금으로 여기서 곰을 돌보는 사람들의 인건비, 또 곰 밥값, 또 여기 시설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사비들을 충당을 하고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있고 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냥 어떤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서 할 뿐인 거지. 침대가 높죠. 높은 침대를 좋아해요. 저 나무에 있는 김정우 수의사가 일하고 있는 청주동물원. 거기에서 올라가서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이게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는데 저 곰들을 데려와서 구조해서 저희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곰들이 좋아하는 시민단체들이 구조한 사육곰 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곰을 구한 게 아니라 곰이 청주동물원을 구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바뀌는 데 있어서 처음 계기가 됐었던 그런 친구들이죠. 청주동물원은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작고 열악한 공영동물원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하나둘 데려와 키우면서 동물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낮잠을 자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구조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연에 그런 물질들이 꽤 많아야 이제 편안함을 갖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해주려고. 내년 말로 예정된 사육곰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지금 현재 우리가 120-30마리 정도밖에 지리산하고 구례하고 들어갈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그 280마리 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논의 좀 하시고. 정부에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육곰들을 정부가 매입해달라는 요구와 뭐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당국을 또 설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겨울잠 자면은 정부 예산으로 사육곰 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농가도 굉장히 이득인데 겨우 내내 매입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고요. 폐업 지원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요청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올해 1월 충남 당진의 김광수 씨 농장에서 곰 한 마리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진에 있는 곰 농장에서 좀 이 곰이 조금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나았고요. 많이 말라 있었고 이제 변을 못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 했었고. 네.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곰팡이성 질병도 있었고요. 네. 깡말랐던 곰은 넉 달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곰은 얼마 후면 원래 있던 농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농장 상황을 아니까 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좋진 않죠. 제가 타고 갈 테니까 따라오시죠. 청주동물원 같은 공영 동물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육곰들을 매입해 키우는 방안도 해법의 하나로 제시됩니다. 공영동물원,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이라고 하면 동물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가치, 공적인 가치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년) 넘게 이어온 곰 사육업은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장에 살고 있는 곰들 중에 일부를 국가가 만드는 보호시설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와 남은 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곰 산업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광주 금남로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곳에 1년 전 노트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품은 일기장입니다. 특수한 그런 지위와 시점에서 이렇게 일기를 기록한 경우는 처음이어서 저희가 아주 소중한 기록물이라고 생각하고 기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거론하는 장소들은 5.18의 핵심적인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저는 유영옥입니다. 38년 동안 경찰관을 근무한 후 2019년도에 퇴직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기 경찰서가 없었고 저쪽에 어디 경찰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서는 새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여기 근무했던 곳은 여기 아니고 저쪽입니다. 저. 광주경찰에서 일하던 시절 유영옥 씨는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78년도에 군지 입대해서 전남 영광에서 해안처소 경계 근무를 수행하다가 광주 전남 이기동대 이소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전투경찰 신분이었습니다. 네, 이소대가 이것도 이소대가 그죠? 초동진압. 앳된 얼굴의 대원들 위로 초동진압 이소대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구호 있었는데 초동진압. 뭐 그 당시 데모를 막는 부대. 그리고 데모가 없을 때는 일반 뭐 방범 순찰이라든가 일부 이런 행사장, 유원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근무를 하는 그런 부대로 알고 있었지. 1980년 봄 전경들은 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위가 이제 더 학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었고 서로 막 몸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돌일이나 이런 화염병이 날려오면 이제 방패로 막아서 몸을 보호하고. 당시 전경 유영옥이 늘 지니고 다닌 물건이 있었습니다. 진압을 뛰고 이게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이제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실탄을 쏘면 콧물 눈물이 나니까 우리 대원들이 이거 써야 되거든요. 쓰는데 그걸 보관하는 가방이 있어요. 이거. 네, 이 가방줄이 이게 그 빈 가방 속에다가 제가 일기장하고 볼펜을 놓고 다니면서 뭐 아스팔트에서 앉아서도 쓰고 기동대 버스에서 대기할 때 그때도 쓰고 뭐 밥 먹으면서도 이런 데 썼겠죠.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투경찰이 써내려간 일기. 그동안은 발굴되지 않았던 새로운 5.18 기록물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5.18 기록물 중에 일기장 기록물이 총 4점 정도 돼요. 근데 그중은 대부분이 당시의 시민들, 공무원 이런 분들 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전경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지위와 시점에서 이렇게 일기를 기록한 경우는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20대에 전경을 하던 청년이 제한된 정보 하에서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런 기록물들 자체가 5.18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주고 더 폭넓게 할 수 있는데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료가 되죠. (1980년 5월 14일) 아침부터 왼종일 데모망내냐 출동에 정신이 없었다. 어저께 대통령 하사금 도합 4,700원이 나오는 거 했더니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가 보다. 전남대 교문에서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하다 교문 앞 1km 지점에서
다시 모인 데모대들을 분산시켰다. 내일은 더욱 큰 규모의 데모가 예상된다. 5.18을 나흘 앞둔 시점. 전경이었던 유영옥 씨는 대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과 대치했습니다. 이튿날 부대는 시내 한복판인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옮겨갔습니다. 5월 15일 정문을 뚫고 나온 전남대생들은 시가지로 뛰쳐나와 도청 앞 광장에 집결. 약 1000여 명의 경찰에 포위된 채 온갖 데모 열기가 용솟음쳤다. 머리 위에 후둑후둑 주먹덩이만한 돌이 날아올 때는 사실 겁까지 났다. 하지만 당연히 그들을 막지 않으면 안 될 명령에 죽는 군인이 아닌가. 당시 시위대와 전경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대무대들은 가끔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경찰 봉급 올려달라, 전경대원 고생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위의 시민들도 너무 고생한다며 위로를 했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도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경찰하고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원한 관계 없는 거예요. 충돌 없이 시위가 마무리되고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일요일 새벽. 전국의 특별 비상계엄이 영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전역에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새벽에 출동을 했는데 그 강주역 앞에 딱 왔는데 그 M16 총을 어깨 뒤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진압 방망이 저희들 본 거보다 한 2배 반 정도 큰 뭐겠다 색깔도 시커멓게 칠해갖고 좀 이렇게 위력을 가시하고 이렇게 쫙 도열해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계엄군이 강주에 온 날부터 그때부터 강주 시내가 전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일반 민간인들이 광주에 도착한 7공수여단 700여 명이 시위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막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공수병들은 계엄군이란 이름 아래 투입되었고 데모 진압의 공격전의 성봉이 되었다. 계엄군에 잡힌 수많은 학생들은 정말 비참하리만큼 얻어맞은 채로 체포되었다. (5월 18일) 하루 동안 대학생 114명 등 405명이 연행됐습니다. 눈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22살 전경의 충격은 일기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초록이 내리던 아스팔트 위 도청 앞 광장 위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체포된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이 계엄군의 구둣발에 채이며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18일 상황은 10일간의 항전 기간 중에서 가장 적은 그 공수부대원이 투입된 날이기도 했는데 그날 상해자가 가장 많이 좀 발생을 했죠. 계엄군들 증언을 토대로 보면은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이 지시를 했었다. 지시의 내용이 뭐냐? 남자들은 죽지 않을 정도로 패고 여자들은 옷을 벗겨라. 긴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5월 19일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왠지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 전날은 학생 시위였다라고 한다면 19일부터는 시민들이 이제 동조하기 시작을 하죠. 목격
잡담들이 그 다음 날 이미 광주 시내에 다 유포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전경의 일기장엔 그날의 분위기가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에 이젠 데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모였는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칼 또는 강목으로 무장을 한 채 죽기를 각오한 모습들이었다. 시위대 규모가 수만 명대까지 커진 5월 20일. 일기에는 반란과 폭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시위대를 향한 전경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이젠 데모를 넘어선 하나의 반란이었다. 폭도들은 버스에 불을 질러 길을 가로막았다. 이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뭐 그거는 군인이든 경찰이든 아마 폭도라고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비상계엄인데 그걸 깨트리고 질서를 어떻게 보면은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 용어 자체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용어라고 봅니다. 전날 10일 공수여단에 이어 이날은 3공수여단 1,400여 명이 광주에 투입됐습니다. 전차를 몰고 손에는 야구 방망이만한 봉을 든 계엄군이 여기저기 폭도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경찰들보다 계엄군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이날 밤 방송국과 시내 전역의 파출소, 공공 건물이 불타버렸고 시간은 온통 광란의 세계가 되었다. (5월 21일) 모두들 지친 듯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밤새도록 치열한 격전을 증명이라도 하듯 새카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아직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계엄군의 총격으로 간밤에 광주역 근처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청앞 광장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경찰 보고에도 이날 이 금남로에 한 10만 가량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광주 인구가 한 70만 정도인데 10만이면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규모의 시위대에 밀려 유영옥 씨가 속한 전경부대는 이날 전남도청 앞까지 후퇴했습니다. 마지막 도청 광장을 중심으로 사력을 다해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미 모든 시내는 그들에 의해 점령되었었고 마지막 사수인 도청만을 지킨 채 계엄군과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오후 1시경이었다. 도청 앞에 집결된 공수병과 장갑차에서 사격이 시작되었다. 한가득한 데모대의 차에 사정없이 사격이 가해졌다. 유영욱 씨는 도청 안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막 차를 끌고 다닙니다. 막 군인들이 막 총 쏠 땐 저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따당 따당 이런 식으로 총소리 났어요. (2019년) 말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사위에는 여야 추천위원 8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자체 세미나 대회를 통해 제10차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사 과제로는 군 발포명령 책임 소재와 행방불명자 사건, 북한군 개입 주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5.18 44주년인 올해는 조사위가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해입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사망 경위와 행방불명자 규모를 확정하고 일각의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발포 명령 책임자와 희생자 안매장 사건은 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 결정이 된 사항 중에서도 계엄군의 성폭행 등 일부분은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을 진압을 했던 병사들 조사를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정도의 5.18의 진실은 밝혀졌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문서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와 대정부 권고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달 내놓습니다. 유영옥 씨의 일기는 5월 21일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속에 입은 방석복만을 벗어던진 채 담을 넘고 조선대 뒷산 쪽으로 달아났다. 골목골목을 빠져나가는 수백 명의 전경 대원들과 경찰들의 모습이 차라리 비참한 모습들이었다. 여기저기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순간 모두가 적으로 보이기만 했다. (44년) 전 방패로 시위대를 막아서며 계엄군의 진압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22살 전투경찰. 어느 전경의 일기는 이제 1980년 5월 광주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도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오래되고. 저는요, 맨 앞에서 방패 들고 봉 하나 들고 시위를 막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써내려간 글입니다.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 사실적인 얘기가 이렇게 잘 본인이 돼서 이렇게 후세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